합니다. 진화, 뇌를 여는 열쇠라는 강연은 2016년에 카오스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전중환 교수의 강연,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강연이었는데요. 뇌의 기능과 마음의 본질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한 그런 강연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강연의 내용을 요약한 브리핑 문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진화, 뇌를 여는 열쇠라는 강연, 브리핑 문서, 인데요. 개요는 본 문서는 2016년 봄 카오스 강연 뇌 9강 진화, 뇌를 여는 열쇠 시리즈를 브리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나오네요. 이 강연은 국내 진화 심리학자의 대표적인 석학, 한국의 진화 심리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석학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전중환 교수가 진행했으며 뇌과학적 이해에 진화론적 관점이 갖는 중요성과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뇌과학, 즉 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화 심리학적 관점이 갖는 중요성과 통찰력을 제시했다. 재밌네요. 진화 심리학이 아니면 뇌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겠죠. 글쎄요. 어떤 부분에서 진화 심리학적 관점이 뇌를 이해하기에 필요하다는 것인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강연은 뇌의 궁극적인 기능,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역할, 근접 설명과 궁극 설명의 구분, 그리고 진화 심리학적 접근이 뇌과학 연구에 제공하는 새로운 시각과 예측 가능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네요. 뇌의 궁극적인 기능, 뇌의 궁극적인 기능이라는 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역할. 진화는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생물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 진화론이죠. 근접 설명과 궁극 설명의 구분. 설명 중에서도 근접 설명, 쉽게 말하면 이제 대충 설명, 궁극 설명, 근본적인 설명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진화 심리학적 접근이 뇌 과학 연구에 제공하는 새로운 시각,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페널토이도 있었나 보군요. 페널토이에서는 뇌 크기와 지능의 관계, 감각 적응의 진화적 의미와 현대인의 부작용, 그리고 인간 행동과 의지의 근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주요 내용 한번 쫓아가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을지 정리한 요약한 내용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뇌 기능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의 중요성. 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 뇌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론적 관점이 중요하다. 계속 쫓아가 볼까요? 전중환 교수는 인간의 마음, 즉 뇌의 전기화학적 활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진화론적 관점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왜 뇌의 전기화학적 활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화론적 관점이 필수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어, 오히려 어떤 진화론적 관점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뇌의 전기화학적 활동을 이해하게 되는, 즉 진정한 이해가 아니라 선입관에 근거한 이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어, 보통 이 노트북 LM이 요약해주는 이 요약 내용 중에서 아, 다운표 안에 들어가는 이 인용구들이 굉장히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잘 읽기 어려운데, 한번 이번에도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마음은 뇌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뇌는 궁극적으로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뇌를 단순히 정보 처리 장치로 보는 근접적인 이해를 넘어 왜 뇌가 특정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진화했는지 묻는 궁극적 설명을 탐구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분은 뇌를 정보 처리 장치로 읽는 것은 너무 근접적인, 근시안적인 이해이고, 왜 뇌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진화했는지 묻는 궁극적인 설명을 탐구해야 된다. 왜 진화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났느냐, 그런 행동이 일어나도록 그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뇌가 진화했느냐라는 질문은 제가 이해하는 진화론에서는 옳은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화 생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연에 의한 환경 속에서 그 우연적인 환경에 적합한 그런 특징들이 살아남는, 즉 진화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성이나 방향성이 없이 우연에 의한 환경과 특성의 조합이 어떤 개체를 살아남게 하면 그것이 진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진화를 왜 그런 식으로 진화했느냐, 왜 그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진화했느냐라는 질문은 진화론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옳은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분은 진화 생물학자인데 뇌가 왜 특정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하도록 진화했는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 궁극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역설을 한다.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한번 더 쫓아가 보죠. 소의 변에 대한 인간과 똥파리의 각기 다른 반응을 예시로 들며 외부 환경 자체가 보편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개입하여 종의 진화 역사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적절한 반응을 생성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소똥을 보면서 인간과 똥파리가 각기 다른 반응을 예시로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겠죠? 인간은 피하고 똥파리는 다가가겠죠? 먹으려고요. 외부 환경 자체가 보편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개입하여 종의 진화 역사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적절한 반응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똥파리의 뇌와 인간의 뇌는 소똥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반응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살아남게 한 그런 원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까요? 외부의 환경 그 자체가 어떤 특정한 그 동물에게 보편적인 반응을 만들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도중에 뇌가 개입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반응을 한다는 것, 어떤 행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응한다는 건 뇌가 작동을 하는 거죠. 뇌의 반응이 행동을 일으키니까.
자연 선택은 마치 의도적인 설계처럼 보이는 복잡한 생물학적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임을 강조하며, 그죠?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개체가 살아남았을 때 그 개체가 살아남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말하자면 자연 선택을 통해서 변화를 설명하는 그런 시도인 건 사실이죠. 하여튼 정말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과거 제가 역사에서 적응이었던, 즉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던 행동을 하게끔 어떻게 이러한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다윈의 해답은 정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생물학적 적응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에 의해서 진화를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게요. 이런 인용구를 계속 읽어볼 필요는 없겠네요. 인용구 자체가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자꾸 단어가 깨지는 데다가 똑같은 말을 표현한 개념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인용구를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전중한 교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 식의 진화가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게 궁극적인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윈의 이야기를 갖고 오는데, 다윈은 왜 그렇게 진화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는 없고, 현상을 보면서 이런 어떤 개체가, 어떤 종이 살아남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 메커니즘만 알 수 있고, 살아남게 된 메커니즘만 알 수 있고, 그것이 진화를 설명하는 전부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인용구로 갖고 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윈이 주장하는 내용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즉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도 한번 계속 읽어보죠. 근접 설명 how와 궁극 설명 why의 구분. 근접 설명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즉 how, 어떻게 그런 결과가 일어났느냐, 즉 어떤 메커니즘, 현상의 메커니즘을, 인과율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 건 근접 설명이다. 그러게요.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다윈이고, 보통 과학이라는 것은 그런 how, 어떻게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근접 설명이다 라고 하네요. how가 과학적 설명은 다 how이지 않은가요? 그리고 궁극 설명은 why다. 과학에서는 why를 설명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뉴턴의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왜 물체는 다른 물체를 잡아당기느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뉴턴은 그건 과학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은 어떻게, 즉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잡아당기는지를 설명하는 게 과학이지, 왜 잡아당기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이 굉장히 과학의 특성을,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로 알고 있는데, 전중환 교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배웠던 거나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설명을, 맞지 않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오히려 how에 대한 설명은 근접 설명, 대충 첫 단계의 설명이고, 궁극적으로는 why를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다. 글쎄요.
읽어보죠. 전 교수는 과학적 질문에 대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근접 설명과 왜 하필 그 시스템인지, 즉 진화적 기원을 설명하는 궁극 설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Y에 대한 설명은 과학적인 설명이고, How에 대한 설명은 과학적 설명이고, Y에 대한 설명은 잘못 질문한 거니까 그거는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초콜릿 케이크를 먹는 행위에 대한 친구의 답변, 맛있어서는 근접 설명인 방면이죠. 잘못된 예라고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how니까 초콜릿 케이크를 먹는 행위에 대한 친구의 답변, 왜 처음부터 왜 초콜릿 케이크를 먹냐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되겠죠. how에 대한 어떻게 초콜릿 케이크를 먹느냐, 초콜릿 케이크 어떻게 소화가 되느냐, 뭐 이런 것이 과학적인 질문이고, 왜 초콜릿 케이크를 먹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맛있어서는 과학적으로는 근접 설명이 아니고 아예 과학적인 질문도 아니고 과학적인 설명도 아닌 답변도 아닌 과학과는 무관한 그런 질문과 답변이라고 보여지는데, 초콜릿 케이크를 왜 먹느냐라는 질문에 맛있어서, 이건 근접 설명이고, 당분이 높은 음식을 선호하도록 진화한 이유, 친구가 초콜릿 케이크를 먹는 이유를 인간이 당분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진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화를 설명을 하면 그게 궁극 설명이다. 글쎄요. 이 부분 아주 획기적인 주장인 것 같기는 한데 저한테는 크게 다가오진 않네요. 계속 읽어보죠. 어떻든 그 행동을 만드는 유전자가 다른 대안적인 유전자를 제치고 널리 선택되었는가에 대해 그렇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공급 원인입니다. 하여튼 인용구가 자꾸 깨져나와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뇌과학, 특히 인지신경과학은 뇌 영상 기술을 통해 뇌의 활성화 부분을 밝히는 등 어떻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렇죠. 과학이라는 게 그거죠. 어떤 생각을 할 때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느 부분이 작동을 하는지까지만 알 수 있죠. 어떻게 시냅스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게 이제 당연히 과학적인 질문이고 과학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죠. 왜 그러한 활성화 패턴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진화론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말 이런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저는 이 전중환 교수의 관점은 과학적인 관점이 아니다. 이거는 유사과학이고 잘못된 과학이라고 봐요. 이거는 진화론적 관점을 오용한 거죠. 진화론 자체를 오용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리 답을 갖고 현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초콜릿 케이크를 먹을 때 오른쪽 뇌의 오른쪽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기에 이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선우가 바뀌어진, 묻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라는 질문을 묻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진화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인과율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도 보여지네요. 아니면 진화론이라는 관점이 선입관이 돼서 관찰하는 현상을 무조건 그 진화론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 재밌네요. 재밌기도 하면서도 좀 답답하기도 한, 솔직하게 저로서는 이 강연은 말이 안 되는 강연이다. 진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 관점으로 자기가 관찰하는 현상을
진화론적인 선입관으로 설명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한국의 유명한 석학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진화심리학적 접근의 유용성. 진화심리학은 과거 수렵 채집 생활 환경에서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중요했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화한 다양한 심리적 도구들의 집합으로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한다. 진화심리학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뜻일까요? 과거 수렵 채집 생활 환경에서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중요했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화한 다양한 심리적 도구들. 인간의 심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에 의해서 규정되어졌다. 이런 뜻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오히려 이렇다면 진화심리학 자체, 학문 자체가 선입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학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심리라는 것, 즉 의식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거기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가 규정을 하고 관찰을 하는 거니까요. 즉 인간의 의식의 특징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적어도 행동을 유발하는 어떤 의지를 드러내는 즉 자유의지라고 부르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할 것이냐 저런 행동을 할 것이냐 어떤 선택의 자유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진화심리학자로서의 말은 우리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런 행동을 선택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이런 말이니까 사실 선택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화심리학은 아예 자유의지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학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네요. 이런 선입관, 이런 전제를 갖고 있다면요. 진화론적 관점은 기존의 뇌과학 연구 결과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이론 틀 안에서 설명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발견들을 예측하고 탐구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뇌과학 연구에서 뇌가 움직이는, 뇌가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건 이해는 아니라 말하자면은 어떤 선입관에 맞추는, 끌어맞추는 그런 이해라기보다는 억지로 선입관을 더 씌우는 그런 설명이 된다고 봐요. 질투의 진화적 성차와 뇌활동. 질투를 유발하는 단서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예측하고 이를 생리적 반응 및 뇌활동 측정 실험을 통해 검증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인간이 질투를 하는데 질투라는 감정 또는 그런 의식이 나오는 그걸 유발하는 단서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예측했다. 그러니까 남자는 왜 질투를 하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여자는 왜 질투를 하는지를 미리 진화론적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이 말은 우선 진화론 자체가 예측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들을 통해서 현상을 설명하니까 이런 식의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진화론적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가 왜 질투를 하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어떤 뜻인지 궁금하네요. 이를 생리적 반응 및 뇌활동 측정 실험을 통해 검증한 사례를 소개한다. 남성은 성적 부정에 더 큰 질투를 느끼고 편도체와 시상하부가
더 활성화되는 반면 여성은 정서적 부정에 더 큰 질투를 느끼고 애인의 마음을 읽는 데 관여하는 뇌 부위가 더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니까 남성은 성적 부정, 배우자의 성적 부정에 더 질투심을 느낀다. 여성은 배우자의 정서적 부정, 다른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에 더 질투심을 느낀다라는 것을 진화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대담한 주장인데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부정을 일으키는 현상이 훨씬 더 강하게 질투심을 느끼고 여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에 더 큰 질투심을 느낀다. 그걸 진화론적으로, 즉 어느 것이 생존에 유리하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남자는 와이프가 다른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자기 생존에 불리해지나요? 여자는 남편이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면 자기 생존에 불리해지나요? 실제로? 생존의 문제다. 글쎄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편견 아닐까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다. 남성의 특징, 여성의 특징이다. 본성적인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이거를 과학적인 예측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거의 유사과학에 가까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솔직하게요. 성적인 부정을 근데 인용구로 나와서 이 부분 인용구를 한번 읽어봐야 되려나요? 성적인 부정을 할 때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편도체라든지 시상하부처럼 공격적이어지고 당연히 자신이 어떤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이겠죠. 그러한 성관계라든지 공격성에 관여하는 부위가 더 활성화되었다. 하여튼 이제 뇌과학적인 뇌를 관찰함으로써 남자는 상대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 부정을 저질렀을 때 훨씬 더 질투심이 유발된다는 것을 실제로 관찰했다. 이런 말인 것 같고요. 반면에 정서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반응성이 높다는 것을 이제 찾았다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진화론을 적으로 남자와 여성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보기에는 진화론적 예측이라는 것은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뜻인데 왜 그게 즉 생존의 유불리를 따지는 거죠. 진화론은 특별한 상황에서 생존한 것이 그런 생존이 그런 변화를 낳았다라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이니까 의식이 남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성적인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과 성적인 행동을 할 때 질투심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에게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글쎄요. 질투심은 생존과 관련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장이네요. 배란 주기와 얼굴 선호도의 변화. 여성의 배란 주기에 따른 남성의 얼굴 선호도 변화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뇌 활성화 연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가임기 여성은 남성적인 얼굴을 선호하며
위험 감수와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반면 비가임기 여성은 다정하고 협조적인 인상의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 아, 이분도 재밌네요.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터프가이 남성을 선호하고 비가임기 여성들은 꽃미남 남성을 선호한다. 그 말은 한 사람이 가임기 동안에는 터프가이를 좋아하고 비가임기 동안에는 꽃미남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글쎄요. 가임기라는 것은 건강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터프가이가 좋아지고 또 비가임기 때는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착한 남편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진화되어졌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인간을 이런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모습을 규정하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도덕적인 잘못된 점을 오히려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여자들은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가임기 동안에는 터프가이를 좋아하게 되고 비가임기 동안에는 꽃미남을 좋아하게 된다. 이런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석학의 말이라는 게 조금 어이가 없는 결론. 전중환 교수의 강연 진화 뇌를 여는 열쇠 시리즈는 뇌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진화론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진화론적 관점이 얼마나 과학 연구에 있어서 선입관으로 작용하고 객관적인 과학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선입관을 만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저한테는요. 뇌의 기능을 단순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넘어 왜 그러한 방식으로 진화했는지를 묻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더 깊고 통합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은 어떻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고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이 답할 수 없다.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과학혁명기부터 논쟁되어 오고 사람들이 합의를 본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은 왜를 답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왜를 답하는 것이 궁극적인 과학적 질문이라면 왜 빅뱅이 일어났느냐? 왜 말하자면은 모든 과학적인 질문 이게 이런 과정,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에 모두가 다 왜라는 말, 왜 물질은 다른 물질을 끌어당기느냐, 또는 왜 전기력은 자기력을 유도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왜를 붙이면 아무것도 답할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글쎄요. 저로서는 거의 황당한 주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 다양한 사례 연구와 패널 토의를 통해 제시된 진화 심리학적 접근은 뇌과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니죠.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없애고 그걸 다 진화론적 선입관으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봐요. 그 위에서도
남자가 5회 배우자의 성적 불륜을, 성적 행위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낀다면 여자는 성적인 배우자의 감정적 그런 불륜에 대해서 더 질투심을 느끼는지, 그거는 남녀의 본성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거를 그런 상황이 자기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그런 방향의 설명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는 진화론적인 설명은 선입관에 불과한, 선입관을 강화하는 또는 강요하는 그런 설명에 불과한 요소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진화론적 선입관을, 진화론을 개입시키는 것은 과학적인 설명을 방해하고 진화론적 선입관을 부여하는 그런 안 좋은 방향의 과학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두 번째 강연 한번 볼까요? 뇌를 읽다, 그리고 마음을 읽다. 마음을 읽으려면 뇌를 읽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으네요. 이분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읽어보죠. 뇌를 읽다, 그리고 마음을 읽다. 이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은 2016년 봄 카오스 강연 뇌의 일부로 권준수 교수가 진행한 4번의 강연과 패널 토론을 담고 있다. 권준수 교수라는 분의 강연이군요. 구체적인 내용은 브리핑 문서를 통해서 한번 보죠. 브리핑 문서 제목: 뇌과학과 마음의 이해, 뇌영상, 신경 전달 물질, 정신질환, 그리고 무의식의 탐구. 출처는 2016년 봄 카오스 강연 뇌라는 강연에서 따온 거이고요. 강연자는 권준수 교수로 서울대 의과대 정신과 교수군요. 뇌인지과학과. 패널들도 있고 같이 대화도 나눴던 것 같으네요. 본 강연과 패널 토의는 살아있는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 뇌 기능의 핵심인 신경 전달 물질, 정신질환의 신경생물학적 기반,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제공한다. 권준수 교수의 명쾌한 강연과 패널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뇌과학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지 살펴본다. 1. 살아있는 뇌를 보는 방법. 살아있는 뇌를 보는 그런 기술이 있다. 대단하긴 하죠. 뇌 영상 기술의 발전. 과거 엑스레이로는 뇌를 볼 수 없었지만 단층 촬영술의 개발로 살아있는 사람의 뇌 구조와 기능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층 촬영술이라는 건 CT 아닌가요? CT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뇌의 활동을 관측한다기보다는 말하자면 CT를 찍어서 뇌를 관측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CT로 인간의 뇌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예. 교통사고 같은 거가 나도 먼저 CT부터 찍으니까요. 뇌뿐만 아니라 전신을 다 찍기도 하지만 뇌도 찍죠. 뇌 구조와 기능 영상, MRI는 뇌 구조를, fMRI, 기능 자기 공명 영상은 뇌의 혈류 변화를 측정하여 기능을 연구하는 데 활용됩니다. MRI라는 거는 그렇죠?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인 양성자의 모양을, 스핀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죠. 권 교수는 fMRI를 통해 시각 자극에 대한 시각 중추의 활성화 등을 예시하며 뇌 기능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fMRI, 뇌의 혈류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다. fMRI를 통해서요. 어떤 걸 볼 때,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올 때 뇌의 어떤 부분에 혈류가 이제 더 많이 가고, 즉 어떤 부분이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렇죠? 확산 텐서 영상, DTI, 신경섬유의 연결망을 시각화하여 뇌 영역 간의 정보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뇌의 신경섬유의 연결망 자체를 볼 수 있나 보군요. 말하자면 뇌를 잘라야 되겠죠. 잘라서 염색을 시켜서 현미경으로 보든지, 뭐 하여튼 신경망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그러게요. 이 부분은 뭐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펫,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하여 뇌의 포도당 대사,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의 분포 및 변화,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MRI는 혈류량을 통해서 뇌의 활동을 관찰을 한다면, 펫이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분자들, 포도당이라든지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 더 많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나 보군요. 권 교수는 펫 이미지를 통해 알츠하이머 환자의 우울증 환자의 뇌 대사 활동 감소를 보여주며, 그렇겠죠. 알츠하이머와 우울증 이런 질병들이 뇌의 활동을 감소시킨다. 이런 건 뭐 금방 상식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으네요. 뇌파 및 기타 기술, 뇌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뇌파는 오래된 방법이지만 공간 해상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뇌파, 근적외선 분광법 등 다양한 뇌 영상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뇌파 검사 뭐 이런 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들어봤던 그런 내용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해상력의 한계가 더 있나 보군요. 하여튼 뭐 펫이라든지 fMRI 뭐 이런 것들이 현대에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가장 첨단 기술인가 보군요. 같이 기침을 가라앉히는 사탕 먹어서 조금 가라앉기를 바랬는데 잠시만요. 계속 가볼까요? 이 뇌 기능과 신경 전달 물질, 뇌 영역별 기능, 시각, 청각, 운동, 감각 등 특정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이 존재하며, 이런 건 이제 브레인 매핑이라고 하죠. 어떤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행동을 관장하는지 뭐 이런 것들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보고요. 고위 중추 기능은 여러 뇌 부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펜필드 맵은 뇌의 특정 부위가 신체의 어느 부위를 담당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신경세포의 간의 소통은 화학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죠. 아세틸콜린은 기억을 도와주는 화학 물질, 도파민, 동기부여,
쾌락, 중독, 노르에프네프린, 주의각성, 스트레스 반응, 세로토닌, 기분 조절, 수면. 보통 호르몬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화학 물질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해 줬고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권 교수는 그 물질들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라며 신경 전달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정보가 전달되느냐? 정보가 전달이다. 자극이 전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보가 전달이다 라고 하면 어떤 정보인지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정보다 라는 것을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 자극 안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이고요. 말하자면 합리적인 예측이긴 하지만 어떤 정보인지는 아직 모르죠. 자극이 전달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사랑과 뇌, 사랑에 빠졌을 때 뇌의 보상회로, 도파민 관련된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fMRI 연구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과학자로서 사랑에 빠졌을 때를 어떻게 규정할지 모르겠네요. 과학자들이 어떤 상황이 사랑에 빠졌을 때라고 규정하는지 이런 거가 궁금하네요. 권 교수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았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제시하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의 뇌는 마약을 한 사람의 뇌와 비슷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자극의 전달이 정보의 전달이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즉 자극의 전달, 즉 뇌의 활성화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마약에 취해 있는 상황인지 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예. 마치 사랑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것과 마약에 취해 있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거는 이제 과학의 한계인 거죠. 오히려 과학의 한계점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똑같은 부분에 똑같은 내용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뇌의 현상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사랑에 빠졌는지 아니면 마약에 빠져 있는지 그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지 옳다고 보여지네요, 저한테는요. 오늘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내용보다는 거부가 되고,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틀렸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네요. 물론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문가들, 그것도 석학들의 강연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게 별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오히려 제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로서는 솔직하게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 사랑과 뇌, 사랑에 빠졌을 때 뇌의 보상회로, 도파민 관련이 활성화되는 것을 읽은 걸 또 한번 다시 읽었군요. 뇌 자극을 통한 기능 조절, 신부뇌 자극술은 특정 뇌 부분에 전기 자극을 주고 강박증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경두계 직류 자극과 같은 비침습적 뇌 자극 기술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뇌의 어느 부분을 자극을 하면 이제 그 부분이 너무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심리적 현상들, 무슨 강박증 이런 것들이 치료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나 보군요.
3. 정신질환의 이해. 정신질환의 분류. 과거에는 신경증과 정신병으로 분류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진단 기술에 따라 분류합니다. 우울증, 조울병, 조현병 등이 대표적인 정신질환이다. 그렇죠? 정신질환과 뇌구조 및 기능. 아동학대가 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통해 환경적 요인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주요 우울증은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뇌 영상 연구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는 신경세포 배열의 이상 등이 관찰됩니다. 권 교수는 조현병을 뇌 기능의 연결성 문제 때문에 나오는 질환으로 설명합니다. 글쎄요. 하여튼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안 나와서 그런 거다. 조현병과 같은 또는 하자면은 조현병 또 뭐가 있었죠? 우울증 또는 아동학대가 아이들의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요. 조현병 병명 개정, 정신분열병이라는 부정적인 어감 대신 뇌신경 연결 조절 이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조현병으로 병명을 개정한 과정을 설명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신분열이라고 보면 편견이다 라고 해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어감이 나빠서 그렇다. 조현병이라는 것이 어감이 좋으냐?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정신질환과 창의성, 예술가나 과학자 중 정신질환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신질환과 창의성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를 제시합니다. 조현병 환자 중 독특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뇌 연결성의 특이성이 창의적인 사고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겠죠? 창의성 역시 이 정신적인 활동이니까. 예. 의식과 무의식의 탐구. 무의식적 정보 처리, 짧은 시간 동안 제시된 공포스러운 얼굴을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해도 뇌의 편도체는 활성화되는 연구 결과를 통해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보여줍니다. 권 교수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의식하는 뇌의 기능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라고 강조한다. 하여튼 33mS 동안에 제시된 공포스러운 얼굴을 인간이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 그러니까 의식이 정보 처리 과정은 아니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뇌 영상 기술을 통한 무의식 연구, fMRI 같은 뇌 영상 기술을 통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뇌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무의식적인 심리 과정을 연구할 수 있다. 하여튼 의식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뇌가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무의식적인 심리 과정을 연구할 수 있다. 글쎄요. 무의식의 응용, 뉴로마케팅 분야에서 소비자의 무의식적인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뇌 영상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사람의 무의식을 보면 그러니까 무의식을 관장하는 뇌의 활동이겠죠.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뇌의 활동이지 의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뇌의 활동을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그 사람 스스로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뜻인 것 같으네요. 꿈 연구의 가능성, 뇌 영상 기술을 이용하여 꿈의 내용을 시각화하려는 연구가 소개되며 미래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뇌 활동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요. 즉 뇌의 전기적 또는 화학적 활동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디텍트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실제 우리가 이미지로 떠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하자면 변환시켜 낼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도덕 판단과 무의식, 트롤리 딜레마 연구를 통해 도덕적 판단의 감정과 관련된 뇌 부위, 복내 측 전전두피질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결국 도덕성이라는 것도 뇌의 활동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뇌의 활동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결정지어졌다. 이런 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완전히 도덕이라는 것, 선과 악이라는 개념, 또 그것을 의식할 수 있는 인간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완전히 유물론적인 그런 판단이라고는 보여지네요. 패널 토의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강연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의 결론은, 본 강연과 패널 토의는 뇌과학이 인간의 뇌와 마음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질문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게요. 이 두 가지는 이제 다른 말이죠. 뇌가 얼마나 인간의 마음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됐다라는 것은 뭔가가 풀렸다라는 말인데,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많은 질문과 질문이 있다라는 것은 안 풀렸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요약이 아쉽네요. 뇌 영상 기술, 그래서 이제 풀렸다는 건지 안 풀렸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뇌 영상 기술, 신경 전달 물질 연구, 정신질환의 신경생물학적 이해, 무의식의 탐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연구는 인간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주지 않는다고 봐요. 즉, 이 강연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뇌의 전기와 전기적 또는 화학적 자극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뇌의 활동을 보면 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저는 그 증거를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고 봐요. 지금 봤을 때는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 강연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시로는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아무리 뇌의 활동을 동시간에 정확하게 볼 수 있어도, 즉 뇌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자극되는지,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를 매 순간 하나도 빠놓지 않고 다 볼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다 라고 보여져요. 아주 기본적인, 말하자면 생존과 관련된 배가 고프다든지, 또는 오줌이 마렵다든지, 그런 생리 현상과 관련된 그런 상황들은 이해할 수 있어도, 도덕적 판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술적인 감각이라든지 또는 질투심이라든지 또는 우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질투심, 사랑의 감정과 또 말하자면은 마약에 취한 감정이 똑같은 부분에서 뇌의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현상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현상을 놓고 완전히 반대의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하여튼 뇌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그런 쪽에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과학주의자가 되는, 과학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인간의 의식작용, 특별히 어떤 사랑 또는 도덕적 판단, 이런 것들을 설명해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여져요. 자아의 탄생과 의식의 본질이라는 강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유튜브 채널 카오스 사이언스에 올라온 강웅구 교수의
2016년 봄 카오스 강연 뇌 강연이군요. 같은 강연이고요. 같은 시리즈의 뇌 강연이고요. 스튜디오로 가서 브리핑 문서 확인해 보죠. 자아의 탄생과 의식의 본질, 브리핑 문서, 자아의 탄생, 나를 의식하는 나라는 제목의 강연인데요. 개요. 본 문서는 2016년 봄 카오스 강연 시리즈 뇌의 5강 강훈구 교수 강연과 패널 토의의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강연은 의식의 본질, 특성, 역할, 발생 기원을 탐구하며 인간의 의식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과학적으로 탐구해낼 수 있다. 글쎄요. 특성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역할, 발생 기원, 의식의 발생 기원을 알 수 있다. 글쎄요. 궁금해지네요.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패널 토의에서는 자아의 존재 여부, 인공지능의 자아 가능성, 그리고 이 의식 연구의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주요 내용, 의식이란 무엇인가? 임상의학적 관점, 자극에 대한 의도적인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적인 개념, 의식 수준이 높다, 낮다로 표현한다. 과학자로서 의식은 어떤 자극에 대한 의도적인 반응, 의식적인 반응의 정도 말하나 보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알아내는 의식은 진짜 의식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알고 싶은 의식의 핵심은 말하자면 사랑한다는 그 의식은 어떤 의미이냐,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그 의식은 어떤 의미이냐, 어떤 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또는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의식은 어떤 본질이냐,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건데 자극의 외부 현상이라는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 그거를 의식이다. 글쎄요. 일상적 마음의 관점, 나의 주관적 느낌, 현재 느끼는 바, 양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하며 마음의 영역에 속함. 그건 의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지금 주관적인 느낌, 어떤 감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양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그건 마음에 불과하다. 마음의 영역에 속한다. 예? 현상적 관점, 나의 주관성, 나라는 느낌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 현상학, 그렇죠? 철학이죠. 예?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나에 대한 성찰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상학이라는 것은 나를 성찰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재밌네요. 과학자가 철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한 거죠. 현상학자들을 보면서 저건 자기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구나. 글쎄요. 현상학자들이 그렇게 이 말을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긴 하네요.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의식은 자극에 대한 의도적 반응의 정도라고 했는데 무의식은 뭘까요? 행동주의적 관점, 무의식 개념 부재, 관찰 가능한 자극 반응에 대한만 관심. 행동주의자는 행동주의, 말하자면 스키너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건가 보군요. 관찰 가능한 자극 반응이라는 의식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임상의학적 관점, 의식 수준이 양적으로 감소된 상태, 혼수 상태라든지 코마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거는 의식이 양적으로 줄어든 상태다. 인지과학적 관점, 인지되지 않고 일어나는 뇌의 정보 처리.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은 무심코 하는 행위나 실수도 무의식적인 원인을 따른다고 주장하며 징크스나 최면 현상을 무의식의 증거로 제시한다.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의식에만이 우리의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그럴 수 있겠다고 보여주고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고 의미 있는 추론이라고는 보여지는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징크스나 최면 현상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건 좀 신기하긴 하네요. 최면 현상이라는 건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는 의식하지 못한 최면 상태에서 어떤 말하자면은 일이 발생하고 그 일이 나중에 일어났던 행동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제3자가 볼 수 있다면 자기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자기 행동을 설명하는 원인자를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최면 현상을 통해서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네요. 하여튼 이런 징크스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어도 최면 현상은 무의식이 정말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최면 상태는 의식 상태가 변하여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대상 세계를 인지하게 되는 상태이며 최면 후 지시된 행동을 하는 사례는 무의식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최면 상태에서 무의식을 인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면 상태에서 어떤 행동의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 타인의 의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번, 의학적 측정, 척수 반사 등을 통해 양적인 의식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나랑 똑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튜링 테스트,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사고 능력을 보이는 시스템은 의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제 튜링 테스트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돼버렸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할 수 있는 이 인공지능이 실제 인공지능이냐 아니냐, 지능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하는 모습들과 얼만큼 비슷한지를 이제 인간의 의식 활동 모습과 비슷한 정도를 따져서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죠. 근데 그 튜링 테스트가 정말로 의식을,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튜링 테스트를 이게 지능인지 아니냐를 결정하는 테스트로 봐서는 안 된다고는 보여지는데 튜링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객관적인 테스트 방법이다. 그런 뜻인가 보군요. 상호 주관성, 현상화. 이건 이제 전체 철학적인 부분인 거고요. 나의 의식 경험을 성찰하고 유사한 경험이 상대에도 있다면 그도 의식을 가진 존재로 본다. 그렇죠? 나의 경험과 비추어서 상대에도 비슷한 행동, 상대는 행동만 보니까 내면 세계도 같을 것이다 라는 나랑 똑같은 의식 세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꼭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존 썰의 중국어반 논증은 튜링 테스트 통과가 반드시 위의 의식의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튜링 테스트가 의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가 겉보기 현상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존 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하자면 인지과학자가 했던 말인 거죠. 즉 기계적으로 중국어를 통역하고 있는 듯이 보여지는 그런 기계를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그 기계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이해한다는 인간의 의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반응이 이해를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겉으로 보여지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AI도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인간이 말하는 의식, 지능하고는 다른 거라고 봐요, 저는요. 의식의 속성, 퀄리아, 현재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의 질감, 타인에게 전달, 공유 불가. 그렇죠. 의식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주관성인 거죠. 내가 느끼는 그 느낌은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아무리 현상이 비슷하게 행동이 비슷하게 나타나도 다른 사람의 행동과 내 행동이 그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더라도 그 행동을 할 때 행동의 원인이 되는 그 의식이 같은 퀄러티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주관적이라고 부르고 퀄리아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은 인지과학자들은 부르죠. 주관성, 서브젝티비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향성, 의식은 항상 어떤 대상이나 내용을 지향함, 지각, 사고, 의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부분도 가장 잘 알려진 의식과 물질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물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상황을, 그 성질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 오브젝티비티가 있다면 의식이라는 것은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을 일으키는 의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퀄리아 또는 서브젝티비티라고 해서 의식의 주관성과 물질의 객관성이 아주 명확한 차이점 중에 하나이고요. 또 지금 이야기하는 의식은 지향성, 항상 무엇에 대한 것이죠. 의식은 의식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의식으로 존재하는 intentionality라고 부르는 의식의 특징이 있다면 물질은 절대로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를 하게 되어 있죠. 모듈 구조, 의식에는 다양한 정신기능, 시각, 청각 등이 참여하여 의식의 복잡성은 진화 단계나 개인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글쎄요, 이게 진화 단계나 발달 정도는 분명하지만 진화 단계에 따라 다른 거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의식이라는 현상이 갖고 있는 특징, 퀄리아, 인텐셔널리티, 모듈 구조, 그다음에 통합성, 다양한 뇌 모듈 활동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라는 느낌, 조각난 정보들이 무의식에 의해 통합되어 하나의 의식 경험을 형성. 그러니까 하나의 의식 경험을 형성하는 그 통합자가 무의식이냐? 글쎄요. 무의식에 의해 통합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진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영혼이 무의식과 의식 모두를 통합해서 하나의 의식 경험으로 만들게 되는 나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된다. 근거가 된다라고 보네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무의식이 의식을 하나의 경험으로 통합한다라는 말은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의식의 역할, 의식은 의 정확한 역할은 아직 불분명함. 무의식이 많은 정보 처리 및 행동 결정을 주도한다는 증거 제시. 리베트 실험이라는 게 그거죠. 말하자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줬는데 그러면서 뇌파를 관측하면서 지금 뇌의 활동을 관측하면서 선택의 여지를 줬더니 선택 이전에 이미 뇌가 활동하고 있는 선택 전에 이미 뇌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없다. 이것을 제시한 증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증거는 아니다. 라고 보여져요. 즉 좀 더 복잡하고 의식적인 즉 의미를 포함한 그런 선택을 할 때는 그것이 통하지는 않죠. 단순한 말하자면은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손을 들 것이냐 왼쪽을 손을 들 것이냐 하는 이미 이 행동에 녹아져 있는 반복적인 삶의 태도들을 통해서 행동에 녹아져 있는 단순한 선택을 할 때는 이것이 리베트 실험이 의미가 있지만 즉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이미 몸에 익혀져 있는 자기 성향이 굳어져 있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리베트 실험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리베트 실험은 행동을 결정하는 뇌 활동이 의식적인 의도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그렇죠. 근데 이미 그것이 리베트 실험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 꽤 오래된 실험이어서 꽤 유명한 실험이어서 알려져 있는데 1900년대 중반쯤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거의 7, 8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실험이었는데 신기하긴 하네요. 이거를 가져다가 썼다는 게요. 의식되지 않는 자극도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복잡한 행동도 의식적인 개입 없이 수행이 가능하다. 복잡한 행동도 의식적인 개입 없이 수행이 가능하다. 라고 할 때 그 복잡의 정도가 어디까지일지가 궁금하네요. 이분이 생각하는. 의식은 정보 처리의 병목 지점 역할을 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문제 해결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무의식이 대부분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의식이 그것을 병목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씩 처리하도록 만든다. 이런 뜻일까요? 하여튼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스페큘레이션인 거죠. 뭐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지만 그래서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인간의 영혼의 개념을 상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설명이라고 보여지네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최원성 님이 들어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시고 인사해 주셔서요. 의식에 관한 강연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의식을 통해서 자아의 탄생과 의식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서울대 의대 교수의 강연을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하여튼 의식의 기원은 의식은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이 아닐 수 있으며 뇌 기능의 부수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 재밌네요. 우리의 의식, 뭐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사랑할지 안 할지 뭐 이런 판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이 아니라 부수적인 현상이다. 그럴 수 있겠죠. 도덕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으니까요. 정보 전달의 중앙 집중화 및 통합적 대응을 위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자역학적 해석 시도, 양자 환원을 통해 의식에 창발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죠. 뭐 펜로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과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죠. 여기 나오네요. 펜로즈, 해머로프라는 사람의 이론이다. 최원성 님이 11조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최원성 님 질문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11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인데 안 드리면 문제가 생기네요. 11조란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제 최원성 님이 규정을 하셨으면 뭐 안 드려도 문제가 안 되겠죠. 사람마다 11조란 뭐다 라는 것에 정의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이겠네요. 저는 뭐 자기 신앙의 고백이니까 자기 신앙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요. 하여튼 의식에 대한 인간의 의식이 어떤 모델이다. 의식과 정신질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뭐 너무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결론만 먼저 읽어봄으로써 이 강연 내용을 일단 마무리를 하고 최원성님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죠. 하여튼 자아 탄생과 의식의 본질이라는 이 강연의 결론 한번 읽어보죠. 강훈구 교수의 강연과 패널 토의는
자아와 의식이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주제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제시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식의 본질과 기능, 무의식의 역할, 그리고 자아의 존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죠? 지금 아직 강연 내용을 통해서 의식의 본질이 뭐냐, 기능이 뭐냐, 무의식의 역할이 뭐냐, 자아의 존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들은 하나도 낼 수가 없다고 봐요. 근데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고민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의식과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어쨌든 핵심은 아직 우리가 의식의 본질과 기능, 무의식의 역할, 자아의 존재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모른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네요. 하셨었는데요. 마지막 한 강연들을 살펴보기 전이었는데 마지막 방연 한번 살펴보죠. 뇌의 미래와 인공자아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강연이 뇌의 미래와 인공자아의 탄생, 주요 테마 및 핵심 아이디어, 인간 지능의 진화와 도구의 중요성, 인간 지능의 진화와 도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인간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은 더 강하거나 빨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지능 덕분이다.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이 지능을 만들어주는 뇌의 역할 때문이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이 강의는 김대식 교수,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의 강의였군요. 뇌는 1.5kg의 고깃덩어리이지만 지능을 통해 도구를 만들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은 인간 대신 생각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으로 호모세피엔스 역사상 가장 궁극적인 도구의 탄생이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존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라면 제가 보기엔 틀린 생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요. 뇌의 인지 방식과 한계. 뇌는 두개골이라는 감옥에 갇혀 오감을 통해 세상을 간접적으로 인식하며 오감 정보는 불완전하고 뇌는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론하고 해석한다. 뇌가 인간이 받아들이는 오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추론하고 해석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뇌다. 착시 현상은 뇌의 잘못된 해석의 결과이며 인간의 인식, 기억, 생각, 판단 대부분이 뇌의 해석에 포함되어 있다. 뇌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만들어졌다. 뇌가 만들어낸 인간의 의식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더 유리한 방향을 찾는 것이다. 글쎄요, 정말 그럴지 모르겠네요. 상상력은 인간 뇌의 중요한 특징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현실보다 상상을 믿는 능력은 인간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상상력이 사실은 인간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런 뜻이라면 참 신기하네요. 상상력을 보는 관점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인데 상상력이 결국은 인간을 생존하게 해주는 도구이다. 언어의 해상도는 인식의 해상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각자 다르게 인식하지만 언어적 한계로 인해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착각한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의식이 인식을 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언어의 한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진리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글쎄요.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인공지능 개발의 역사와 현재. 초기 인공지능 연구는 인간에게 어려운 계산을 기계가 쉽게 처리하므로 인간에게 쉬운 지각 능력도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지만 실패했다. 인간에게 쉬운 것은 진화 과정에서 뇌에 하드웨어적으로 최적화된 것이므로 계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쉬운 문제가 인공지능에서 구현하기에 쉬운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인간에게 쉬운 행동이 사실은 오랜 기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인가 보군요. 규칙 기반 인공지능은 세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규칙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어 한계에 부딪혔다. 기계학습은 더 이상 규칙을 가르치는 대신 현실 데이터로부터 스스로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 기계 법칙을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새로운 기능을 열었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의 시각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를 모방한 심층 신경망을 통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한다. 딥러닝 발전에는 계층구조 심화의 기술적 난관 극복, 빅데이터의 확보, 고성능 GPU의 등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생겨나면서 진정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딥러닝의 놀라운 성과와 미래. 딥러닝은 얼굴 인식, 물체 인식, 상황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능력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계는 사진 내용을 이해하고 인간과 대화하고 하며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예술 스타일까지 학습하고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 강화학습은 기계가 명시적인 정답 없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쳐 전략적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알파고가 예라는 거죠. 바둑은 계산 복잡성, 직관의 필요성, 전략적 사고 요구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의 중요한 도전 과제였으며 알파고의 성공은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무인 자동차 시대에는 차량 소유의 개념이 약화되고 공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관련 사업 구조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공지능은 많은 지적인 노동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이는 대량 생산과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일자리 감소 및 소득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가치 인식의 선점이 중요하다. 인터넷 시대에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미래 사회에서 뒤처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하나마나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실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인간이 쉽게 하는 것들을 법칙을 잘 발견해서 기계에게 알고리즘적으로 말하자면 프로그래밍을 하면 쉽게 재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딥러닝이라는 방식을 새로 개발함으로써 진정한 인공지능이 완성될 수 있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정확히 설명은 안 된다고 봐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학습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기계가 하는 어떤 행동의 모습들을 그냥 그런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건지는 이제 알 수가 없죠.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간단하게라도 가르쳐 주어야 할 텐데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딥러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현대의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것,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보다 인간이 하는 일을 인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 인간처럼 생각해서 정말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인간의 지능을 다른 형식으로, 기계적인 형식으로 모방해서 비슷한 상황을 만든 건지, 즉 지능은 아니지만 어떤 반복되는 패턴적인 형식을 굉장히 빠르게 함으로써 지능처럼 보여지게, 겉보기 지능인지, 제가 보기에는 겉보기라고 보여져요. 지능, 정말로 뭔가를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하는 것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냥 알고리즘을 따라가는 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알고리즘을 따라서 어떤 패턴 인식을 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확률적인 패턴으로 드러내는 그런 알고리즘이 너무 빠른 속도로 구현이 되니까 마치 실제로 뭔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강연에서는 어떤 쪽이 정확한 상황인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네요. 하여튼 김대식 교수라는 카이스트 교수는 실제로 딥러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구현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강한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위험성. 현재까지 개발된 인공지능은 특정 기능에 특화된 약한 인공지능이며, 그렇죠? 말하자면은 인간들의 행동 양식을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적으로 인식해서 확률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의 것을 계속 선택함으로써 마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글을 써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겉보기 행동 양식의 겉보기 패턴을 그대로 묘사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특정 기능에 특화된 약한 인공지능이며 독립성과 자유의지를 갖는 강한 인공지능은 아직 개념적으로도 불확실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주관적, 독립적인 주체가 느끼는 그 주관성, 또 자유의지, 즉 스스로 어떤 행동의 원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자유의지. 이것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 뭔가를 이해하는 능력, 다 역시 주관성, 독립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 실제적으로 주체적인 주관성, 독립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김대식 교수도 그런 식의 강한 인공지능은 아직 개념적으로도 불확실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유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는 없다고 봐요. 알고리즘이 없다는 뜻이죠. 자유의지라는 말 자체가요.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인류에게 멸망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렇죠. 실제로 인간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면 그 존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자유의지를 가진 인공지능은 만들어낼 수 없다. 방법론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제어 불가능한 초지능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윤리적 고민과 사회적 대비가 필요하다. 예? 제어 불가능한 것은 초지능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지 다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한 폭탄도, 제어 불가능한 폭탄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그래서 윤리라는 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사실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가치를 놓치면 꼭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인류는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네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역할과 준비.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은 기계를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력하더라도 독립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공지능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는 거죠. 글쎄요. 이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네요. 더 이상 타인에게 정답을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려고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들이 삶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노동을 대체하게 될 미래에는 인간 고유의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 글쎄요. 지금 위에서 말한 강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즉 자유의지를 갖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인간 고유의 가치와 의미가 없어지겠죠. 제가 보기엔 그러네요. 유토피아를 맹신하기보다는 디스토피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최원성 님이 계셨군요. 기도가 꼭 마음으로 하는 건가요? 입으로 느껴져서 하는 게 기도인지. 기도라는 건 제 생각에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그런 의지적으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그런 모습이 기도라고 봐요, 저는요. 마음으로, 그게 마음이고, 또 그걸 입으로도 할 수 있겠죠. 예. 하여튼, 결론적인 종합 의견인데, 김대식 교수의 강연은 뇌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심도 있게 조명하며 기술 발전의 낙관적인 측면과 함께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게요. 낙관적인 측면과 함께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인간 인지 능력의 한계와 진화적 특성을 통해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철학적 사회적 질문을 던지는 점이 인상적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강연에서 제시된 다양한 논의점들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